그것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그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참여했는데 어떤 회담이 진행되었나요? 예, 일단 제가 역사학자니까 이 전승절에 관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1945년 4월 말에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히틀러가 자결을 했죠. 그리고 그 정식으로 항복 조인식이 이루어진 시기가 그러니까 5월 8일, 5월 9일 이때요. 그 자정에 돼서요. 우리가 흔히 서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시차가 있는데, 딱 그 자정 때 체결이 돼서 영국이나 그 프랑스라든지 그 독일의 시각으로는 5월 8일이었고 러시아 시각으로는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승기념일을 유럽에서는 5월 8일에 기념을 하고 러시아에서는 5월 9일에 기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최대의 위기를 넘기고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었기 때문에 널리 길어지고 국가 행사로 되는데요. 사실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당연히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모든 나라 국가 원수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함께 축하를 했고, 그다음에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다면은 러시아가 이제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인사를 초빙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이번 전승기념일의 특징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방 측 국가 원수라든지 아니면 요인들이 사실 참여하지 않는 형태가 됐고, 하지만 그 나머지 국가에서는 러시아로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의 그 어떤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가고요.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사우스월드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의 국가 정상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베트남 주석도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벌써 어제 그제 신문에, 오늘 신문에도 났었는데, 이 시진핑이 전승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빈 방문을 했고요. 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두 나라의 그 돈독한 관계를 널리 선전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더 그 관계를 굳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이 푸틴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움직임에 러시아를 중립화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오히려 그 중국 반대편에 선 진영으로 끌어들여서 그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나타난 어떤 모습만 보자면 러시아와 그 중국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벌려서 미국 쪽에 유리하게 가져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당히 암초에 부딪혔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좀 더 단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러시아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울질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걸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그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과 계속 결탁 관계, 유착 관계를 맺어서 미국과 대립하는 양상.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그 미국과 유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에 서서 자기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이 가장 이제 러시아로서는 좋을 것인데,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이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만 보자면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 강화해서 미국을 함께 견제하는 모양새, 이렇게 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5월 8일, 5월 9일 요 시점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만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중국과 제휴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입니다. 최근까지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이것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기대했던 속도대로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미국이 아예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같은 입장일 것이고, 러시아가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국이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카드를 계속 러시아가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과 제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쪽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와 러시아가 요구하는 카드가 맞지 않아서 둘 사이가 좀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그리고 원했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뻑뻑하게 나온다. 빳빳하게 나온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개입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전쟁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중국은 사실은 이 전쟁에서 물밑에서는 경제적인,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아예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적나라하게 나와서 러시아를 편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어쨌든 간에 국제 무대에서 이제 공정한 중재자의 모습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달라들어서 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중국이 좀 개입을 하거나 발을 걸쳐서 특히 러시아를 편든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데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사활적인 문제가 걸린 협상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개입을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을 끝내는 것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방 내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낼 생각을 하면서까지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진영, 미국 진영으로 갈라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뒤로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죠. 서방을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그 제재를 뚫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요. 그런 구도가 바뀌지 않았고 푸틴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드를 지속할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푸틴 대통령이 뭐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모르고 실제로 보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지금까지 추세만 놓고 보면 그리고 특히 이 전승절 기념을 위주로 한 양국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그쪽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연초에는 분명히 5월 9일 전승절 기념 행사를 러시아가 상당히 성대하게 당연히 치를 것이고 거기에 모든 국가 정상들을 초빙해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짝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죠. 만약에 그때 제 추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초빙을 수락을 해서 5월 9일에 모스크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한의 김정은도 참여를 해서 트럼프와의 어떤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매력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갈 수 있는 가야만 되는 상황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볼 때 왜 김정은이 그러니까 요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모스크바에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때 작년 5월 9일 요 안팎에서는 뭐 수십 명의 세계 국가 정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의 one of them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북한의 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김정은은 5월 9일 전승 기념회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좀 어떻게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가할 때 방문을 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전승기념일 참여를 마다하고 그 뒤에 있을 협상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불참한 걸 수도 있었을까요?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사실은 약간 불협화음이 있고 껄끄러운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참여를 마다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여러 부차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요. 역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투샷을 찍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생각을 한다면은 전승기념일 참여보다는 그 이후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는가 보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만든 미사일을 시험 사격했는데요.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밝혀진 사실인데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했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서 파병 내지는 인력 아니면 물자 지원을 해서 러시아를 돕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반대급부를 받아내겠죠. 그것이 바로 전투부대가 파병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역시 북한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국가보다 재래식 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그 격차를 어떻게든 조금 좁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얻어서 재래식 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그 측면이 지금 과시화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요, 북한이 가장 지금 그 원하는 것은 물론 재래식 전력의 강화도 있겠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고도화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든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 전력을 고도화하는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확성을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느 정도는 개발을 냈는데 정확도와 그 맨 마지막 그 대기권 진입 단계에서 안정성을 그 강화하는 그 마지막 기술이 모자라서 그것을 지금 완성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러시아의 그 원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로서도 그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고, 그 기술을 북한에게 넘기는 순간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동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생각으로든 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 전력을 고도화하는 맨 마지막 단계의 기술까지도 넘겨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본격화, 군사협력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푸틴 대통령도 그 카드가 얼마만큼 중요한 카드이고 얼마만큼 큰 의의를 가진 카드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그 카드를 쓸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바라는 수준의 본격적인 군사기술 어떤 원조 그리고 수입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해서 그것도 막아내야 되겠죠.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게 의심스러우신 건가요? 제가 그 전에 북한군 2명이었죠. 그 2명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정확히 말하면 의심스럽다는 표현보다는 북한군 포로와 그 한국인 대화가 공개됐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북한의 전투부대가 전쟁에 파견되어서 실제로 투입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무리 이 국내 그 정치와 엮여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조직이 바로 이제 국정원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통제하는 이 조직인데, 거기서 그런 북한의 그 병력이 전쟁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전투에 투입되고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 그 제 입장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정보기관과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한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터링하고 걸러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정보기관의 발표를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병력이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증거란 것이 아직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보기관에서 내놓는 정보들은 상당히 조잡하고 조작의 냄새가 물씬 풍겼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은 부정했고,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유부조건을 달면서 한국 국정원의 그 발표를 서포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판단을 유보하자. 내지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걸러내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 영상이란 것이 저나 아니면 다른 그 몇몇 전문가들의 유보적인 입장을 확 뒤바꿀 만한 그런
강력한 이렇게 파괴력을 가진 증거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전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거의 동시에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전투에 투입되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북한군의 파병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유럽과 나토, 러시아의 3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식의 확정적인 단어는 사실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위상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나토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없는 나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없는 서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유럽의 중심 국가들,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일 텐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고 흥미가 가는 이슈였는데, 거의 세 나라가 지금 자체 방어력을 키우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에 맞서서 국가 안보 동맹,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더라도 그것을 나머지 국가들이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럽의 이 대륙 구도가 지속이 되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올리고, 그 다음에 때로는 러시아에게 날선 외교적 언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해왔던 물적, 자금적 지원을 미국이 없더라도 계속 자기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러시아로서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고, 미국이 빠져나간 상태에도 그러니까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듯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국방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사실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가뜩이나 지금 서유럽 경제가 좋지 않은데 국방비를 증액하면 더더욱더 경제에 부담이 가서 국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와의 대립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러시아에 대한 공포, 러시아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너무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서방 국가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게 서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의 내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서유럽 국가들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안정된 체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급진 우파 세력이 힘을 키우면서 프랑스도 사실은 예전에 안정된 진보 보수 구도가 깨졌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영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럽의 어떤 국가 권력을 행사했던 유정자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내부의 어떤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의 위협을 부풀리거나 강조하거나 부각하거나 어떤 심지어는 날조해서까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죠. 정치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 외부에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다. 엄청나게 호전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그 위협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딱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품은 그 원초적인 공포심과 혐오감이 존재했고요. 또한 그 최근 여러 해 동안의 서방 국가의 내부 위기를 무마하고 벗어나는 하나의 어떤 방도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날조해서 현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러시아가 핵교리 임계점을 낮췄다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벌써 한 1년 전인 듯한데요. 원래 그 러시아의 핵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 위협이 있고 그 핵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전력을 투사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 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요. 러시아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핵전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핵을 쓰겠다고 하는 그 이전 교리도 있었는데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국가를 돕거나 그 국가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국가도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 나라에 핵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턱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그 핵전력의 그 핵 교리를 바꿨다고 해서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서유럽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유럽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턱이 예전에는 높았는데 그것을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낮춘 것이 바로 그 핵 교리 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턱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그 문턱이 한 단계 두 단계 낮춰졌다는 것은 서유럽과 유럽 그러니까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때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는데요. 그게 유럽을 공격하려는 의도일까요? 유럽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유럽을 공격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탄 국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만족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군사적 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서쪽으로 영향력을 행사가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러면 러시아의 그 영향력을 서쪽으로 확장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되면요. 아마 그 몰도바라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화국이 있는데요. 거기 몰도바의 친러시아 지역이 있거든. 니스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까지도 러시아의 세력판도에 넣으려는 유혹은 아마 가질 듯합니다. 그리고 이 발트의 3국이라고 하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요 세 나라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이기도 했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이기도 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고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연합의 일원이고 서방화가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유정자들이 요 발트의 3국까지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보면서 그쪽 지역에도 영향력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발트의 연합 3국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했다가는 정말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세 나라 안에 있는 친러시아 정치 세력에게 원조를 하고 그쪽을 부추겨서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뭐 조금 세게 말하면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발트해 3국에서 강화하려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인 개입은 아마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더더군다나 이 폴란드를 비롯한 더 서쪽에 있는 국가에게 무력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입장은 현재로서의 러시아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무리수일 것이고 무리수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러우 전쟁 최근 전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전황은 뭐 일종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또 요즘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띄엄띄엄 그리고 어떤 때는 강력한 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 반격이 전황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상황은 분명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은 또 분명 아니죠. 그래서 일정 정도 러시아가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서진을 하다가 지금은 전선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개입을 해서 휴전을 강요 내지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이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러시아가 협상이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또 있죠. 그래서 그 공세를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힘의 축적이 필요한데 그 힘의 축적을 이루는 시기여서 교착 상태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지금 뭐 군사 교리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국가의 체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전면전보다는 소모전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그 어떤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어떤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공세를 취하더라도 소모전의 형태로 계속 지속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가 완벽하게 러시아가 우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갉아먹는 식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듯 하고요. 혹시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공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력을 기울인 총력전의 형태는 분명히 아닌 듯 하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고 하면은 그 공세의 방향은 그냥 추정인데 이 북쪽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오데사 방면이 아닐까. 오데사를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한 내륙 국가로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그런 압박을 협상장에서 지속해서 조금 더 많은 러시아의 이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는데요. 정말 그 말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정말로 추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승절에 방심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가 방심은 하지 않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 명절이고 전 세계의 러시아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인데 거기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작은 드론 공격 하나라도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체면을 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젠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시진핑 총리가 오는 교통편은 철저한 철통 같은 안보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국가 원수가 오다가 드론 공격의 위험이 감지가 돼서 모스크바로 오지 못하고 바쿠 그쪽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러시아로서는
그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말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일체의 어떤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할 텐데 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그 300개인가 400개인가의 드론 공격을 일제히 해서 러시아의 그 심기를 지금 긁었다고 하는 또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 군이 이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공방어망이거든요. 대공방어망이 원래 강하기로 유명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강했던 대공방어망을 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체의 그 체면국일 일을 막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쉽게 말하면 그 백척간두 표현이라고 할까요? 낭떠러지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유를 가지고 뭐 그 한숨 돌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그 젖먹더니까지 짜내가지고 이 뭐랄까 저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 이 전승기념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러시아에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전승기념일을 전후한 어떤 공격이란 것이 단지 그 군사적인 어떤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이 어떤 혹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모스크바 자체를 타격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영토의 변방 지역을 타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건재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위상을 깨트리려는 모습을 보일 텐데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겠고요. 근데 그런 그 상황의 어떤 일부로서 수백 기의 그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서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를 비롯한 여러 그 전문가들이 휴전까지는 아마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전선에서 교전 행위를 멈추는 정도의 어떤 그런 타협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종전이라 함은 단지 그 전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강화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어떤 입장, 아주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전은 했는데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반세기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그 근거 없는 추정이지만 올해 말 정도에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크다. 그런데 종전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고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자면은 아예 휴전만 한 상태에서 전투와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전쟁 상태로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푸틴이 원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푸틴의 전쟁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네오나치 세력이 집권한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 그 정부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최소한의 전쟁 목표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를 거의 작동불능 상태의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너무도 절실하게 요청해왔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어쨌든가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논의되고 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뒷배였던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면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 비즈니스맨의 속성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을
확답하지 않겠다, 확약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 뭐 유보적인 조건 정도가 아니라 입장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만 놓고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목표했던 전쟁 목표의 최소치는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군사적인 개입은 분명히 아니겠고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가지고 좀 쩔쩔매는 상황이고 거기에 모든 힘이 투사되어 있는데 이 군사력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고요. 또 일단 러시아로서는 인도와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파키스탄하고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되게 낭패 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개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요. 외교적인 개입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어떤 거나 이렇게 좋은 모양새로 화해를 종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을 편들면서 다른 한쪽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분야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논거를 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 카슈미르 분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희는 지금까지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꼭 세계대전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평화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은 파키스탄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동맹 전선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그쪽을 생각하면 항상 이게 헷갈리고, 섣불리 확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인도와 러시아, 소련의 관계는 사실 대면대면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푸틴과 젤렌스키가 전쟁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러시아가 우회하는데 가장 도움을 크게 준 나라가 바로 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효자 수출품이 바로 석유였는데 석유 수출을 미국이 막아놨는데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상당히 지금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돈독해졌고요. 또 하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건 단지 땅 욕심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도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깬다고 하는 것은 이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극 체제로 가는 또 중요한 이 발판이란 것이 바로 브릭스 체제였어요. 이 브릭스 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서포팅 하고요. 작년 카잔에서 러시아 영토 카잔에서 브릭스 대회가 열려서 성대하게 성공리에 끝났는데 이 브릭스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 미국과 그리고 서방을 위시한 G7 체제를 압박할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등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브릭스 체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가장 큰 목표, 즉 미국과 서방의 일극 아니면 일방적인 체제를 깨고 다극화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만큼 이 인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이 대립한다고 해서
섣불리 그 러시아가 인도와 매몰차게 관계를 끊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중국의 관계는 볼 때마다 헷갈리고 또 그 국면마다 이게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원유 원자력을 3년 내 전부 퇴출하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러시아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화석 연료를 전면 퇴출하겠다. 3년 안에. 그래서 근데 그 화석 연료에 당연히 석탄이 들어갈 것이고요. 보니까 그 천연가스도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유럽, 특히 독일이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 특히 천연 액화가스를 수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끊기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다른 수입원을 찾으면서 이게 축소가 됐었는데 이번 이런 발표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타격일 텐데, 문제는 유럽연합의 그 선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선언이고요. 실제로 3년이라는 기간 내지는 실제로 실무 차원에서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아마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지만 그래도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나오는 난방비 하고요. 그게 안 돼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훨씬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했을 때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겨울에 엄청난 난방비 폭탄을 내야 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에 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부적인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일단 유럽연합이라고 했을 때 요 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헝가리 같은 나라가 있을 텐데요. 이 나라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세 나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유럽연합이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이 세 나라의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존재한다.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해결이 돼야지 확실하게 지금 계획한 대로 나갈 텐데요. 이제 넘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정해지고 실행이 된다면 러시아에게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러시아도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쪽의 비중을 키워서 서유로부터 받는 타격을 상쇄하려고 하겠죠. 완벽한 대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로서도 그럭저럭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의 정책이 완벽히 수행이 된다면 전제하에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겠으나 그 타격의 강도는 일정한 수준일 것이고 러시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퇴출 선언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러시아를 완전히 나누게 되는 걸까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유화 정책을 펴서 푸틴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주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성이든 아니면 원칙에 따른 그 입장이든 어쨌든 간에 서유럽과 러시아의 그 대립구도는 지속이 될 듯하고 그 한 표현이 바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완전 퇴출이 아니겠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그 미묘한 문제일 텐데요. 당연히 그 서유럽 국가들이 예전부터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청정 연료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추세일 텐데 콕 집어서 러시아산 그 화석 연료를 퇴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추세로만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분명히 그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예. 겉보기에는 러시아에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유럽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추측인데요.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한정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세력이 이제 가까스로 지금의 정치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균열을 일으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극우 내지는 급진 우파겠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대한당인가요?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리 르펜 최근에 선거 출마 그거를 박탈당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상당히 강성해졌고 마크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퇴출하게 되면 분명히 유럽 경제에도 일정한 부하가 걸릴 것이고 경제가 경직되거나 아니면 호경기로 가는 길이 막힐 텐데 그러면 더 지금의 정치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극우 아니면 급진 우파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조금 상당히 좀 어떤 때는 이제 의심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리고 영국의 현 총리는 그런 식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자국에게 가해지는 어떤 일정한 충격, 그리고 경제의 침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그 대안이 확실히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힘을 키울 이 반대당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가 상당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파 정권으로 들어서면 이 선언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는 일단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저 먼 나라 왜 도와주느냐. 그리고 고단준도 할 상황이 없다고 하는데 기존의 정치 체제가 그걸 안 들어주니까 독일에서는 대한당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르팽당에 투표를 하고 지금 최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당한테 표를 주지 않고요. 더 이제 극우적인 정당에게 표를 주면서 이 정계가 아주 요동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서유럽의 정치 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확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르팽당,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아마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러시아는 지금 식료품 등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예,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달라서요. 일단 수치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인데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과연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을 흔들 만한 수준인가,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좀 얼마만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찰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 주위에서 러시아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소비자 물가가 위협적으로 올랐다 내지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이런 그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인상 비평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체제가 뒤흔들리거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이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상 비평이어가지고요. 뭐 그 수치를 대라고 하면 뭐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안에 휴전한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나름대로 잘 버텨왔고 어떤 경우는 뭐 호황까지 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굴러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거품이 끼어 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호황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뭐랄까 피로도가 쌓여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올해 안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러시아 정부 특히 푸틴의 경제 브레인들이 연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거품 경제를 이렇게 줄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성공하면은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으로 일어났던 경제의 활성화를 유지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갈 것이고 만약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거품이 펑 터지면서 상당히 오랜 그러니까 뭐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쟁 동안 누려왔던 이제 특수는 다 끝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내픽 경제, 궁핍 경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할 때 한국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주 그 세밀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러시아에 투자했던 외국 유명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죠. 미국의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유명한 회사,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했다가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타격을 입을 줄 알았더니 러시아로서는 나름대로 잘 버텨왔어요. 그게 뭐냐면 국산품으로 다 대체를 해왔고요.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이 이 러시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큰 손들이 바로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일 텐데 이 재벌들이 예전에 이 수익을 얻으면은 많은 경우에 그 재산을 해외로 많이 빼돌렸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계좌가 다 동결되면서 이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돈을 벌어도 예전처럼 해외로 못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이 돈이 돌면서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 기간 동안에 서방,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서방의 자본이 러시아에 다 물러났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나갔고, 이런 다 나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서방 자본이 러시아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행정부의 요인들이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의사를 밝혀도 막겠다는 것이었겠죠. 그것은 일정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원한의 표현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서방 자본에 대한 매몰찬
러시아 정부의 어떤 얼굴 표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방 자본에 대한 어떤 매몰찬 입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자본에게는 조금은 좀 풀린 표정,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오리온 제과인가요? 대규모로 그 자본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들었고요. 기아 자동차도 또 그 진출을 해서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매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명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러시아로 들어와서 그 공장을 재매입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 재매입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명 계약을 맺고 나왔는데 현대자동차도 다시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로서도 아주 뭐랄까요 매몰차게 거절한 입장은 아니고 상당히 좀 훈풍이 부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나마 좀 안심인 상황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향후 경제 협력이란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색은 아니다. 상당히 좀 발그레한 따사로운 어떤 훈풍이 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훈풍이 실제로 아주 여름날씨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에 러시아 정부가 아마 분명히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이게 그 냉엄한 국제사회 그리고 경제 전선에서 의리란 것이 사실은 뭐 크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를 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자신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국가에게는 뭔가 보답을 해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떼내서 뭐 강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러시아 영토로 만들었을 때 미국을 위시한 이 세력이 엄청나게 제재를 가했고 그때도 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오는 러쉬를 일었었는데요. 그때 끝까지 러시아에 남았던 기업들은 그 뒤로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의리를 지킨 그 기업이라고 해서 그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 팔도인가요? 도시락?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그 기업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재 기업이었는데요. 그때 압박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승부수를 던져서 계속 러시아 현지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했던 기업은 그 이후로 그 러시아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사세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방과 어떤 러시아의 어떤 기업 문화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경제 정책에서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이윤 수익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윤과 수익이 어떤 실현되는 작동 메커니즘에서 약간은 러시아는 서방보다는 의리를 좀 따진다. 근데 그런 문화를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유리한 그 국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살짝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는 미국의 제재가 있잖아요. 러시아로 진출할 때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대하는 입장하고 러시아를 대하는 입장이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특히 경제에서 그렇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간에 그 고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그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좀 미국으로서 러시아는 사실은 그 중국만큼 견제 대상이 아니고요. 러시아 경제가 미국 경제에 뭐 위협이 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이 러시아 쪽에 진출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와 러시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인재 유출 때문에 첨단 산업 기술력이 부족하고 이제 남은 것은 자원뿐이다. 남성이 부족해 인구도 줄어들어서 러시아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현상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전쟁 동안에 많은 러시아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쪽에 그 종사하는 러시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러시아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바닥낼 만큼 심한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고요. 빠져나간 만큼 또 러시아도 메우지 않겠습니까? 길러내서. 물론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훨씬 더 유리했겠지만 인재들이 유출된 어떤 그런 폭이 러시아 경제 성장 동력을 완전히 없앨 정도로 심하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하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팔아먹을 것이 지금 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을 좀 제가 볼 땐 과장인 듯 합니다.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고 최근에 경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푸틴이 목표한 바까지는 수준이 오르지 못했는데 꾸준히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원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이것은 지나친 좀 제가 평가인 것 같고요. 또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도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 국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때문에 병사들이 많이 죽어서 젊은 인구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측면보다는 러시아의 인구 구조 자체가 저출생 국가이기 때문에 하급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은 거기에 약간의 어떤 부스터 효과는 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 위정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노동 생산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 러시아의 인구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게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극심해서.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충분치 않아서, 이 노동 인구가 모자른 것은 이 중앙아시아 쪽의 인력을 끌어들여서 메워왔는데, 최근에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경우에 러시아도 이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쪽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축이 제가 볼 때 북한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 노동력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으니까요.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상황이고, 중앙아시아 노동력보다는 좀 믿을만 할 것이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메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지금까지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 왔는데 아마 다른 소스를 구하려고 할 듯하다. 그것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날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들 듯한데 북한이 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가난해졌는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소련 시대의 경제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스탈린 시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에 정말로 급격한 공업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후진 농업 국가 아니면 이 공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럽에서 한 5위 정도와 6위 정도에 그쳤던 이 공업 생산, 공업력 아니면 그 후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과 독일 다음가는 세계 제3위의 공업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엄청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봤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치 독일에게 피해를 입으면서 극심한 그 경제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데 최소한 15년,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걸 복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서방도 19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했지만 일본이나 그 독일에서처럼 러시아도 못지않게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러시아 경제가 쉽게 말하면 상당히 잘 나갔어요. 그리고 국민들 생활 수준이 아주 윤택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 서민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부족함이 없는 생필품이 확보되는 그런 나름대로는 넉넉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1970년대부터 쉽게 말하면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사회주의 그 경제 모델의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라든지 뭐 이런 당시 세계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면서 엄청난 그 경제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1980년대에 상당히 경제가 위기에 처했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활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빼고 시장 경제 요소를 많이 도입해서 그리고 서방화 정책을 추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체제 전환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잘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련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못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옐친 대통령입니다.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조금 철학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이 있었으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는 그 과정을 연착륙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 완전히 경착륙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급격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비행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랜딩 기어가 안 펴진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아주 스무스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의 완전히 그냥 쾅 내려앉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체가 다 박살나버린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990년대 옐친 대통령 집권 시기랑 정확히 일치해요. 저 같은 경우는 1997년에 러시아를 갔었는데 그때 그 옐친 대통령 끝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학생이기 때문에 뭐 물건 사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러시아 서민들이 얼만큼 심하게 고통받는지는 제 눈으로 지켜봤고요. 노숙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들 제명에 못 살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1990년대 후반기에 러시아를 봤는데도 그 정도인데 1991년 요 안팎에 러시아에서 유학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훨씬 더 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당연하죠. 일단 그 소비에트 연방 때 조성되었던 경제 체제는 다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그리고 약탈적인 자본들, 특히 아까는 올리가르히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에서 혼란을 겪는 그 틈에 약탈적으로 수익을 끌어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땅짓고 헤엄치기로
이 문어발식으로 자본을 확장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은 그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옐친의 무능도 작용을 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관료들이 그런 약탈적 자본 기업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옐친에게 뇌물을 주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 그런 통제가 통하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 리가 없죠. 국가 기능은 지금 형해화돼 있고 자본이 있긴 한데 그 자본은 약탈적 자본이고 일반 서민들은 그전까지 누리던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연금 혜택도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도 그전엔 무상이었는데 이제는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고 돈 없으면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피아는 설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에 집권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수입원이 에너지 수출인데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푸틴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1배럴당 국제 유가가 20달러, 30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90달러, 100달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외화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오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그러니까 운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그 운이 그냥 운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흘러 들어온 외화가 러시아 경제 안에 돌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자원이 많은데 자원의 저주에 빠져서 자원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 스르르 흘러나가서 전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지는 남미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국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막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수출해서 들어온 외화가 러시아 경제에 투입돼서 돌고 그것이 일정 정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푸틴이 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운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리가르히, 약탈적 자본을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쉽게 말하면 약탈적 자본가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 1순위부터 20위까지 다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 자본주의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단 앞으로는 세금은 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재벌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본 거예요. 날고 긴다고 하는 옐친 대통령도 자기네들 구워 삶아가지고 좌지우지했는데 쉽게 말하면 운 좋게 대통령이 된 듣보잡 아주 어린 이 새파란 요 꼬마 애를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본 겁니다. 완전히 호랑이 새끼였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재벌 1위, 2위, 3위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해외로 쫓아내버리든지 해서 휘어잡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흥 재벌을 키우죠. 그 재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한때 첼시 FC의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재벌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위 정도 안팎이었었는데 흐름을 안 거예요. 옐친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푸틴의 시대다. 푸틴은 옐친과 다르다.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뜻에 따르는 재벌들은 온전해주고 오히려 북돋아주고 또 많은 이권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벌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이유는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경제 체제가 일정 정도 안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안정이 결국은 이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일정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서유럽이나 서방 수준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슈퍼마켓에 일단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제가 1997년도에 가서 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낼 때 친하게 지냈던 고려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30년 된 구닥다리 소련제 승용차를 모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2000년대 초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봤더니요. 그 사이에 차를 바꿔서 독일제 승용차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분들이 물론 뭐 극빈층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이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었는데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만약에 정치 경제 체제가 아직 그 혼란 상황이었다고 하면 도저히 이렇게 뭐랄까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 푸틴 대통령 집권기에 이루어졌던 경제, 정치, 사회 안정기 속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 성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제가 접했던 그 고려인 부부였고요. 그래서 그 고려인 부부뿐만 아니라 제가 지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내던 고려인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도 사고 그다음에 뭐 땅도 사고 이러시더라고요. 고려인 특유의 근면성이 작용했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이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체제,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푸틴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된 것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전시경제가 이루어지고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었는데 그래서 많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그 타격이 가해졌고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시적인 뭐 전쟁이 뭐 끝나든 아니면 지속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거품 경제가 끼어 있는데 이 거품 경제가 과연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의 안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만큼 심할 것인가 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일정한 어떤 요동은 있겠지만 러시아 경제의 일정한 성장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푸틴이 길을 쓰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일정한 성과들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전쟁의 압박 그리고 서방의 압박 때문에 러시아가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다시 옛날의 극심한 인플레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통제할 능력을 푸틴 대통령, 적어도 푸틴 대통령 임기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의 브레인들, 제가 항상 이 브레인 얘기를 할 때 거론한 인물이 바로 옐비나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러시아의 국립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흔히 하는 말로 그 신기에 가까운 어떤 묘기를 발휘해서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엄청 짧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할아버지들의 그 평균 기대 수명이 할머니보다 훨씬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추세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남성들이 덜 오래 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러시아는 그게 그 뭐랄까요 현격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한때 그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0세까지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보드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보드카만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많은 경우에 러시아 남성들이 이미 그 작년 시절부터 건강이 안 좋은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술도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마초 문화도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남성들이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몸에 안 좋은 것을 푸는 것 같아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풀고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식으로 상호 유대 관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으로 나가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러시아 사회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받아왔던 압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남성에 가해졌을 때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남성들은 그것을 몸에 안 좋은 기호품으로 풀었다. 그것이 평균 수명의 단축으로 나타난 듯하다. 이거 하나만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요인은 분명히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훨씬 오래 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술일 텐데 술을 소비하는 방식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술을 마셔도 이게 뭐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마시면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 남성들의 특징이요. 한 번 마시면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포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주가 포금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은 정말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몸을 상당히 많이 축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남성들이 술을 마시지만 러시아 남성들에게 이 술이 상당히 위험 요소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음주 형태, 음주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인터넷에서 접하는 러시아 남성들을 보면 좀 무모한 면모가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남성성의 과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남성들이 그 머스클린한 그러니까 남성적인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그게 좀 심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러시아 남성들이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러시아 남성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남성성을 깎아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스운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예가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다를 텐데요. 제가 러시아에서 지낼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자동차가 온단 말입니다. 이제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가 오면은 그냥 일단 보행자가 저기 겁이 나고 부딪히면 자기만 손해니까 그냥 서잖아요. 러시아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와서 지가 알아서 서주겠지라고 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웃기면서도 어떤 문화의 한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자동차가 오든 말든 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어떤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동차가 온다고 해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지레 알아서 멈추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성성이 없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소의 한 측면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을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남성성의 과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 사람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 텐데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문화적 측면인데, 일단 약간이라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게 같은 차를 한번 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열차는 그냥 좌석이지만 거기는 열차를 타면은 룸이지 않습니까? 4인용, 6인용, 8인용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담배 한 대를 같이 나눠 핀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맺게 되면 의리가 생겨가지고,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남성이 한해서 처음에 못 보는 사이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이
너무 좀 뚱한 표정, 어떤 좀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쫄지 마라. 조금만 친해지면 너무너무도 이게 살가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듯 보이겠지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 우스운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고 보면 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시스템이 완전히 그 흐트러진 옛날에는 뭐 그랬을 텐데요. 그게 아마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푸는 거는 뭐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도 뭐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에 호소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이모셔널한 관계로 푸는 것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러시아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안 때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남녀 인식에 관한 러시아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가요? 예.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도 큰 문제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20시간 떠들 수 있는 주제이긴 할 텐데요. 일단, 러시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 관계가,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회주의 체제를 겪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을 권하고 직업을 가지게,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집안에서만 있었던 여성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사회 진출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측면이 사회에서는 일정 정도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가정 내에서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란 것이,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해야 되고, 여성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관념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통했는데 가정 내 영역에서는 또 다른 그 논리가 통합니다. 전통적인 가치.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가부장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있던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 내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성들의 어떤 의견이 존중받고 또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여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부장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MZ세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일 텐데요. 러시아 영화에서 가장 흥행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에 80년대가 나온 영화였었는데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였는데,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싱글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장 지배인, 쉽게 말하면 기업 관리인 됩니다. 성공한 여성이 됐던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권리가 향상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쉽게 말하면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남자는 쉽게 말하면 공장 노동자였던 거예요. 기술자였는데 그런 말을 언뜻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다가 갈등이 생길 텐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성의 권위를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인하고 그들 권장하고 북돋는 체제는 분명히 이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이념이 가정 내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 체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91년에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붕괴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히 사회주의 체제만큼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기에서는 역시 그 여성들이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성에 복종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뭡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남편이 때리지만 않아도 정말 좋은 신랑감이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떤 뜻이냐면은 가부장적이긴 한데 남성들이 그렇다고 폭력을 늘 행사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에트 시절도 그랬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된 비교적 최근까지도 가정 내 폭력이 생기면요. 경찰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제가 아는 분이 봤다고 하는데 경찰이 개입을 해서 일단 폭력을 행사하는 쉽게 말하면 부인한테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개패듯이 패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경찰로 끌고 가서 쉽게 공권력의 호된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개입을 해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걸 무마를 하고 아니 남성도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성을 통제해 왔는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 집권기가 벌써 이제 25년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는 서방 친화적인 모습 아니면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국과 서방에게 쉽게 말해 매몰찬 아주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내자는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오히려 등을 돌려가지고 서방에게 부정적인 아니면 서방과 적대적인 측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시점부터 2007년도를 듣습니다. 2007년도에부터 이제 푸틴이 뭐랄까요 입장을 바꿔서 서방과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서방과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대립관계로 돌아서지만 이게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많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서방의 자유주의적인 아니면 서방의 페미니즘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문화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는데 서방과 대립하게 되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서방과 우리는 다르다. 서방의 어떤 현재의 트렌드와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야 된다. 또 서방의 침탈로부터 우리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서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해서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왜 그 가족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 동성 간의 그 결합도 우리가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러시아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서방의 가치일 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역시 그 정교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상태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가부장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입장을 바꿔왔는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겪으면서요. 서구와의 어떤 대립관계가 심해지면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더 극단화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 그 행정부에서, 법을 바꾸는데, 바꾼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 가정폭력이, 자행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가정의 일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 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못된 남편이, 뭐, 욱해가지고 아내를 손찌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전같이 전화 한번 걸면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리지만 않아도 좋은 남편이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좀 과장인 듯 한데, 그런 그 추세,
서방과 대립하면서 러시아 고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가부장의 권위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입법이 바뀌었을 때 예전보다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 가정 내 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세계의 흐름을 보면요. 더더욱더 그 미국의 일극체가 끝나고 다기체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러시아가 추구했던 바였고요. 또한 그런 흐름이 급격해진 것이 일극체제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이든까지의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일극체제를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미국에게 큰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다극체제로 가는 흐름을 우리가 억지로 막지는 말자. 단 여러 개의 극 중에서 미국이 가장 힘센 극으로 남는다면은 크게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푸틴의 이 구도하고 정세 어떤 원칙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 미국의 일극 체제에는 옛날 말이 돼버리고 점점 뭐랄까요 다극 체제로 흐르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미국의 일극 체제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그 미래 설계는 간단했거든요. 거기에 적응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다극 체제는 미국 하나만 쫓아갔다가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개 끝까지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도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의 어떤 문화라든지 특성,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서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일정한 그 표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구의 가치 이외의 또 다른 문화라든지 또 다른 가치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팽개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당히 그 훨씬 더 유연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이 앞날을 보고 각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설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놓쳤던 것을 더 많이 간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